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5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도 포함이 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연기됐던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사 책임자를 경질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은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9월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85%나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6만 명을 넘어서며 50여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확산 기미가 뚜렷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SPC그룹의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계열사 부당 지원과 배임 의혹은 물론이고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전국의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가 오늘 시작됩니다. 차기 대선의 향방까지 좌우할 이번 선거 유세에 민주, 공화, 양당의 전직 대통령들까지 뛰어들어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회 곳곳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질타가 이어졌고 관련 수사도 경찰 지휘부, 수뇌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현장 연결하고 법적인 쟁점들도 짚겠습니다. 네, 북한의 추가 도발과도 맞물려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시작됩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선거 전망과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굵직한 주요 뉴스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화요일 뉴스큐, 오늘은 경찰청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늑장 보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앞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 6명을 입건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이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선 청장 집무실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수부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의 보고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늑장 보고 경위와 이후 현장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정보 관련 부서가 나란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데 헬로윈 관련 정보과 문서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할 거로 보입니다. 용산경찰서에도 경찰서장실과 정보과장실 등 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는 참사 당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보고서에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거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용산구청장실과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와 이태원역 등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첫 압수수색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을 입건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 추가 입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특수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관계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 적힌 시간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이 특수본 수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당시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던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직원을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나 윗선에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특수본은 경찰의 헬로윈 보고서가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삭제된 보고서엔 헬로윈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용산서 정보과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정 정보관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강제수사와 관련해 법리를 검토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차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만큼 이전 서장 등 피의자 소환 조사도 목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어제는 행안위를 중심으로 현안 질의가 있었고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대통령실 이전 의혹 등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연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한 차례 연기됐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오늘 열리고 있는데 쟁점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예상대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책임 공방이 줄을 이뤘습니다. 사고냐, 참사냐, 어떤 용어를 써야 하느냐를 두고 여야는 시작부터 격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용어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사고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경질을 촉구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책임 있는 사람도 아직도 경질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 경질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같은 때 보면 그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놔두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내보내시고 수사를 하시고 진상조사를 해야지요.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 메시지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참사를 정쟁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고 반격했는데 들어보시죠.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서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슬픈 비통한 이런 참사 사건이 그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고가 난 그 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국정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파양 문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기다려보겠다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불붙는 모습이죠. 네, 오늘 여야 모두 당의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약자, 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4대 민생범죄 피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정한 예산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적극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거짓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노인 일자리 삭감 등에 대해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하자며 여당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소위 팩트 체크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세법 개정과 관련해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초부자 감세를 위해 설계된 것들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첨예해 다음 달 초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엄윤주 기자와 함께 대통령실 국정감사 현장 먼저 보셨고,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참사 후 열린 안전시스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며 문책이나 경질은 진상규명 후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서울 한남동에서 처음으로 정식 출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강한 어조로 경찰을 질타하면서 책임 묻겠다고 밝혔는데 그 시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은 첫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고 먼저 사과의 뜻부터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개된 비공개 회의 영상에서는 경찰을 향해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찰의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질타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동남아 순방이 예정된 만큼 그 전에 문책이나 경질이 이뤄질지 시기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선 진상규명 후 조치 방침에 따라 경찰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책임지라고 하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며 당장 누구를 경질할 뜻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YTN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인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만큼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감찰 상황을 보고받지 않아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또 추후 문책이나 경질 시기도 이에 따라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연되고 있던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입주는 이제 마무리됐죠. 오늘부터 윤 대통령 한남동에서 출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젯밤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서초동 사저를 떠나서 어제 저녁부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윤 대통령의 출퇴근도 한남동 관저에서 이뤄졌고 이 역시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공식 출퇴근 첫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느라 용산 집무실로 직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이던 새로운 대통령 관저는 지난 7월 큰 공사를 마무리한 뒤에도 경호와 보안시설을 보강하느라 입주가 지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하면 기존 출퇴근 시간의 절반인 5분 정도면 용산 집무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서초동 사저는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빈집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 늑장 대응, 또 치안 공백 문제 거듭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초동 조치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이번 이태원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2005년 상주 콘서트 합사 사고를 계기로 만들기 시작해 2014년에 완성된 겁니다. 문서에는 실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경찰은 어떤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당시 점검표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체크리스트 가장 위를 신고 접수와 긴급 출동 항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위치로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대 등의 출동 지시를 내릴 것, 소방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것 등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에서는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의 합사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7건이 현장 출동 없이 묵살됐습니다. 기동대는 참사가 나고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왔고 소방에는 공조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112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실의 상황 보고와 전파 항목입니다. 매뉴얼에는 재난 상황을 파악한 뒤 지휘관과 참모에게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책임이 있는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빗발치는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채 긴 시간 모습을 감췄습니다. 결국 서울청 상황실의 공식 보고는 자정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유미진 총장이 언제부터 자리 비운지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근무인지 아시죠? 후반 근무이기 때문에. 전반 근무입니다. 18시부터 01시까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항목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가장 마지막에는 현장 지휘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신속히 나타나 현장 지휘 본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이 참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밤 11시 5분쯤. 차량 이동을 고집하느라 현장 도착은 1시간 가까이 지체됐고 현장 지휘본부 전환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용산 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 서장? 관련 항목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매뉴얼과 점검표는 있었지만 경찰 지휘부 누구도 이에 따라 참사를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또 근거 없는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데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유명 유튜버 A씨가 현장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죽어서 사람이 산 죽은 거 찍어도 돼? 아니 죽은 거 안 찍었어요 지금. A씨가 1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벌어들인 후원금은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실시간 방송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게 의도된 행동이라고 발언합니다. 보고를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왜? 최대한 경찰이 늦게 가야 많이 죽어. 2시간 남짓 진행한 방송을 통해 B씨에겐 후원금 2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버가 여과 없이 현장을 보여주거나 무책임하게 의혹을 남발하는 문제가 이번 참사에서도 반복된 겁니다. 유튜브에선 자극적인 방송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인데 특히 소수자를 향한 혐오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담을 경우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실제로 시청자들의 후원금, 이른바 슈퍼챗 규모 상위 5개 채널이 혐오와 차별 콘텐츠로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니 60개 영상이 7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니면 소수자 집단을 향한 그런 혐오 표현 콘텐츠 같은 경우에 더 이제 그런 자극적인 말들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튜브에 시정 요청한 2,600여 건 가운데 차별이나 혐오 표현 관련은 6건, 0.2%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차별 비하가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가 차별 비하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건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 영상은 삭제 등 조치하고 공실력 있는 영상을 먼저 내보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인 유튜브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인 만큼 규제할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받는 대상이 유튜버이지 실제 유튜브 플랫폼이 규제를 받진 않아요. 그럼 가짜뉴스 문제였다가 혐오차별 문제였다가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유럽연합은 불법이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렇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 번지고 있고 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수사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좀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경찰청 특수본의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셀프 수사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독립성이 법적으로 딱 근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규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특히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행하고 있는 수사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경찰청장 등 상급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수사 결과만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내부의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규정이 이미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실상 수사선상에 오른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를 한다거나 보고를 받는다거나 이건 대단히 이해 충돌이 또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중요한 대목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이번 수사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늑장 대응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관련 정보보고 문건을 삭제한 의혹, 그리고 말씀하신 수사의 독립성 부분인데 자 먼저 본질적인 좀 늑장 대응 관련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막에서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일단 1차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난 2일에 압수수색이 한 차례 단행이 됐었습니다.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서울경찰청, 용산서 당연히 포함이 됐었고요. 뭐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왜 부실 압수수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용산경찰 그 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었고요. 경찰청장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무실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다면 이 직무실과 관련해서 적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6일이 지나서 추가로 압수수색이 총 합하면 55곳, 적지 않은 곳에서 단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체된 점이 아쉬운 점으로 좀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일에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8곳 하고 나서 엿새 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자 그럼 주요 물품들 압수수색 대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점을 좀 파고들어야 하는 겁니까? 일단 그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봐야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범죄 혐의가 유죄로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법령상, 내부 규정상 이른바 매뉴얼 내지는 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보고 체계 그리고 직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있는지와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체계, 직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밑작업을 그리는 와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 당사자들 6명이 피의자로 일단 입건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이 혐의를 밝히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부합하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금 화면에는 이제 피의자들의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를 중심으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 물품을 통해서 어떤 확인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이번 2차 압수수색을 좀 분석하고 나서 추가로 입건되는 또 인물들이 나올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 1차적으로 뭐 직제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면 위로 드러난 6명이 한정돼서 입건이 이루어졌지만 네. 그 보고 체계에 있어서 뭔가 이 경비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네. 그것이 어느 선에서 그렇다면 묵살이 됐는지 왜 그 보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증거물 등을 통해서. 네. 왜냐하면 압수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할로윈 데이와 관련해서 미리 점검을 했던 보고서 등도 압수물에 포함이 당연히 됐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입건 가능성도 매우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수 대상 보면 주요 피의자 참고인의 휴대전화, 또 헬로윈 대회 관련 문서, 또 PC 전자정보 여러 가지 뭐 CCTV 영상 파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대상을 구체화시킨다면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CCTV 영상도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네. 지명해서 뭔가 오해를 뿌렸다. 이런 것은 만약에 혐의로 들여다 본다면 CCTV나 그 상황을 담은 영상으로밖에 확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 그 당시에 수집을 한 CCTV 등의 분석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네. 경비 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출동하지 않았고 보고 체계도 상당히 난맥상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런 보고 문건 그리고 직제 등을 예. 통해서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우리가 언급했던 수사 독립성 관련해서 윤익은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청장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용산서장 집무실이나 핸드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걸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삭제, 이거는 네. 범죄 은닉이고 증거 인멸이고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이거? 삭제 지시한 거?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정보과장 받았습니다. 네, 바로 이 보고란 단어가 논란이 되는 네. 거겠죠.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익은 경찰청장,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사고를 인지한 이를테면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네. 따르더라도 보고를 받는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왜 꾸려진 겁니까? 네. 수사의 독립성, 더더군다나 경찰이 경찰 내부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에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나와서 지금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한 과정을 보면 실제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이랄지 네. 그리고 정보 문건을 삭제하는 그 경위랄지를 매우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면 보고를 일단 받고 있었구나라고 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답변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휘, 감독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규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프 수사에 대한 좀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 물론 경찰은 제사를 네. 깎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도 있고 뭐 공수처도 있고 다른 좀 법적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
수사 개시권을 갖지 못하는 게 뭔가 수사에 좀 장애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이 사건은 좀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찰청법 4조를 보면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직접 수사 권한으로 규정된 게 부패, 경제 등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이 법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경찰의 비위, 경찰의 불법행위, 경찰의 문제점을 경찰 스스로 수사하도록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고요. 현행법으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경찰이 제대로 왜 움직이지 않았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이라도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찰서, 구청, 소방사 기관장 등 입건이 됐습니다. 자, 입건됐다는 또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네.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입건됐다는 건 수사선상에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순한 참고인의 지위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지위로 전환이 됐다라는 예. 의미인데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경찰 인력과 관련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당연하게도 국가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안전을 담보해야 된 주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의무를 해태한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지만 용산구청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지자체에 대한 수사도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 참사 관련해서 6명이 입건됐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데 좀 혐의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크게 나뉘는 축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네. 일단 법정형 자체를 보자면요.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훨씬 높이 처벌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직무유기죄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선처를 받더라도 네. 집행유예형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는 파면 등의 어떤 후속 조치까지 취해지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만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이렇게 벌금형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게을리했다거나 임무를 해태한 정도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적인 설시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쪽으로 좀 더 법리적인 부분을 의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좀 포함되어 있긴 했는데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가 꽤 까다롭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진다면 예상해 본다면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되고 네. 어떤 게 좀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임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판단을 잘못 내려서 다소 출동이 늦었거나 미리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던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기준점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상황 판단은 잘못했지만 이게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저버린 건 아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수사의 한 줄기가 은폐 관련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안 되고 정보 보고가 삭제된 부분인데 이건 혐의로 따지면 증거인멸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이거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3년 만에 노 마스크 할로윈 축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심지어 코로나 국면에서도 10만 명 이상이 운집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용산서 정보과에서는 정보 수집관, 경찰들이죠.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 따르면 이런 첩보 문건은 72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도록 돼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남아있을 거잖아요. 네. 본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 그런데 용산정보과장 등이 그것을 지워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지금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게 미리 점검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이 문서 삭제가 어떤 의미인지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큰 줄기로 한 3개 나눠서 이번 수사를 좀 봤는데 큰 틀에서 이번 수사의 향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 전체적인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뭐 행안부라든지 네. 그
윗선, 네. 서울시까지 좀 수사 대상에 포함될까요? 지금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장에 있던 소방 인력, 경찰 다 감찰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당연히 국민들도 용산 소방서장이 왜 입건됐지? 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더 그 윗선인 주무부처 장관 그리고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대통령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설명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오셨는데 자, 본질적인 어떤 수사와 관련한 질문은 드렸고 지금 SNS를 중심으로 관련해서 좀 가짜 뉴스도 좀 네.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YTN 아까 보도에 의하면 일부 유튜버들이 좀 이런 어떤 참사를 가지고 수익을 냈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좀 함께 질문 드리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의 어떤 영상을 그대로 올린다, 영상에 그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네.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으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단순히 이름, 주민번호만 포섭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특히나 SNS,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게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일반 명예훼손, 모욕 등보다 훨씬 가중해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하게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걸 입법 과정에서도 전제를 한 겁니다. 네.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튜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을 설명하셨는데 네. 아까 리포트에서도 해외 사례를 봤는데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제재 근거가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유통 창구가 없다면 본인들이 올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네. 현행 법률 체계로 따르면 올린 게시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지 이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또 서버 등이 다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고 공권력의 범위 밖에 있다 보니까 뭔가 법률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법리적인 쟁점까지 좀 따져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SPC그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SPC 본사와 계열사들은 물론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압수수색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그룹 경영진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재작년 7월 SPC 계열사들이 오랜 기간 삼립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계열사끼리 재료나 제품을 사고 팔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 지원의 배경으로 창업주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가 올리기를 꼽았는데요.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샤니 소액 주주들도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검찰 수사는 2년여 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 황재복 대표이사 등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가 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SPC 법인 소재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넘겨받아 노동사건 담당인 공공수사 3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사의 교역을 종합한 경상수지는 대외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데요. 지난 9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80% 이상 감소했고 수출도 23개월 만에 감소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경상수지는 16억 1천만 달러, 지난 8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회복한 결과입니다. 외국과 상품을 사고 판 결과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는 최근 2달 연속 적자였지만 지난 9월 4억 9천만 달러로 올라서며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겁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2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역시 지난해 같은 달 105억 1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무려 84.7%가 감소했습니다. 불안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경상수지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에너지를 제외하면 무역 수지는 상당폭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로서는 10월 경상수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자금시장 경색 여파로 채권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카드사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달 비용이 커지면 카드론 금리가 더 오르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도 그만큼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DSR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비교적 쉽게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에 수요가 몰렸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규모 상위 5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3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 5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은행 신용대출이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자금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은 카드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카드사 돈줄인 여신 전문 금융채 수요까지 말라붙은 겁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안 그래도 껑충 뛰었던 여전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연 2%대였던 여전채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5.965%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카드사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를수록 카드론 금리도 뛴다는 점입니다. 은행과 다르게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여전채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론 금리를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을 축소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높은 고금리를 통해서 취약 차주에게 빌려준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것에 비해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이것은 또 수익성 악화로 이미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도 속속 대출을 조이는 데다 대형 대부업체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주택 청약저축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 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동결됩니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제품을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사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는 적지 않은 배당금까지 챙겼는데요. 공정위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한국타이어는 오랫동안 타이어 몰드를 납품해왔던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와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MKT 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행위가 시작됐습니다. MKT가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한 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타이어 몰딩 제조회사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한국타이어는 계획을 바꿔 신단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가격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속내는 꼼수였습니다.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MKT가 이익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조 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렸습니다. 신단가 정책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제품은 주로 MKT에서 사들이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MKT의 실적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까지 챙겼습니다. MKT의 매출 이익률은 42.2%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몰드 제조 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에서 2017년 55.8%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행위를 저지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혹시 최근 간식 드시면서 예전보다 양이 준 것 같은데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기분 탓인가 싶겠지만 아닙니다.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기업들이 작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원재료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통닭을 시켰는데 닭다리가 하나만 들어있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같은 가격에 83g 용량이던 과자를 78g으로 줄인다면 어떨까요? 과자 용량까지 살피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저항이 낮은 편입니다. 용량 변화에 둔감하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알아채기 쉽지 않아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뒤에 숨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올해 9월 일부 요구르트 제품 용량을 143g에서 138g으로 5g 줄였고요. 농심과 오리온 등도 일부 과자 용량을 4에서 5g 정도 줄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는데요.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 반찬들이 줄어들고 햄버거에 양상추가 적게 들거나 양배추와 섞여 있는 것도 비싸진 원재료 대신 대체 원재료를 쓰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입니다. 사실 슈링크플레이션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경제 위기 때마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IMF 당시 질소 과자의 탄생입니다. 과자 양은 적은데 질소를 가득 채워 과대 포장한 사례죠. 기업들은 내용물이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 질소를 사면 과자는 덤으로 준다거나 질소 과자 여러 개면 둥둥 띄워서 한강도 건널 수 있다는 식의 풍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고물가에 씨름하면서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은 해외에서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화장지 롤의 길이를 줄이고 비누정리를 작게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데다 소비자들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인플레이션 시대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제품의 용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과자부터 휴지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2천여 명으로 54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2,273명입니다. 어제보다 4만 3천 명 정도 많습니다. 7만 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9월 15일 이후 54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만 8천 명 정도 늘어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9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많은 30명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며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6.6%입니다.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지난달 중순 15%대에서 점차 늘어 어느새 30%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 신호가 뚜렷해짐에 따라 백신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작년과 재작년 12월에 새로운 유행을 겪었던 만큼 올해 12월도 설령 새로운 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단장은 특히 계량 백신 등 예방접종 예약률이 낮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갖춘 사람이 1,700만 명으로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1%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접종률은 9.7%, 18세에서 59세 사이는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현행 제로 코로나 초강력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향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내년 말쯤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은 현행 호텔 7일에 이은 자가 3일에 앞에 열흘에서 총 7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일반인 CPR 시행률은 2016년 16.8%에서 2020년 26.4%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의 영국 70%, 미국 40.2%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고 일본은 2013에서 2015년 50.2%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시행률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만 16세 이상인 학생은 대한적십자사 교육 홈페이지에서 CPR 개인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목숨을 걸고 북한을 벗어나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탈북민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엔 굶주리던 모자가 최근엔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여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이곳에서 2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2년 가까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가 결정된 뒤에야 고인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숨진 채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도 탈북민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보건복지부는 담당 지자체와 통일부에 통보합니다. 이후 지자체의 기본조사가 진행된 뒤 통일부가 보완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역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양천구와 통일부에 이상 징후를 통보했으나 두 기관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씨가 방치됐습니다. 더구나 중복행정 방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통일부는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조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김 씨 역시 올해 통일부 관리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연고가 없는 탈북민 특성상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 부처를 일원화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꾸준히 추적할 것을 지적합니다. 무조건 탈북민은 우리 영역이 아니야라고 배제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원에서도 몇 개월 전에 이 젊은 애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이 죽어가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여 명. 규모도 작지 않은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의 지정 조건에 달아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데다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다며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구속 만료일인 오늘 밤 12시 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국면이던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현금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부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구성 문제 등을 최종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당원 매수 의혹과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조모 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윤두권 부위원장은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돕기 위해 조 씨에게서 권리당원을 모집할 활동비 4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굳이 육성으로 옮기진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한창인 지금 정치권에서 때 아닌 풍산계 논란이 한창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발단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2마리, 고미와 송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고미와 송강이 그리고 새끼 1마리까지 3마리를 양산 평산마을 자택으로 데려가 키워왔는데요. 현행법상 고미와 송강이는 퇴임 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했지만 반려동물을 관리할 여력이나 또 주인과의 교감 등을 고려해서 문 전 대통령이 위탁을 받아 길러왔던 거죠. 실제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데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이에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문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평산마을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이 하나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2마리를 반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평소 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던 만큼 이 갑작스런 결정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갈등은 관리비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관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기로 하고 위탁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산 지원의 근거인 시행령 개정안을 주무부처가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지금의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어서 피치 못하게 반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 섭섭함을 고스란히 토로했는데요.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에까지 현 정부가 악의를 드러낸다는 등 표현 하나하나 불쾌한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고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고 완전히 무산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 이 풍산개 파양 보도가 나왔고
전현직 대통령 측근들이 앞장서서 책임 공방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사료값이 아까웠느냐며 좀스럽고 민망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좀스러운 파양인지 아니면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인지는 판단이 더 필요하겠지만 반려동물 문제로 다시 맞붙게 된 신부 정권 간의 입씨름에 민생도 참사도 뒷전이라며 국민적 피로감과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44살 남성 A씨를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젯밤 11시 20분쯤 부천시 상동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공개 수배됐습니다.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200억 원가량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나 별도 투자에 사용하면서 돌려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SK C&C 데이터 센터에서 또 불꽃이 튀어 작업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제 낮 1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캠퍼스 데이터 센터 옥상에서 있는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냉동기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현장 작업자 2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고 불은 전선 일부만 태우고 곧바로 자체 진화됐습니다. SK C&C 측은 작업자들이 데이터 센터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냉동기를 점기 점검하면서 작업 대상이 아닌 전선을 잘못 건드려 불꽃이 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의 총선격인 미국의 중간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전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2024년 대선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뜨겁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마지막 메시지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해야 미국다운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실패론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극우 세력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We all know it in our bones that our democracy is at risk. Latest polls say 76% of American people worry about maintaining our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원 선거 격전지 대신 민주당 승리가 유력한 뉴욕과 메릴랜드주를 찾았습니다. 격전지인 조지아, 위스콘신주 등에선 대통령 인기가 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막판 유세 현장을 분주하게 누비며 바이든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관심은 의석수 차가 얼마나 벌어질지입니다. 상원은 마지막까지 초접전 양상인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네바다 3곳 가운데 2곳을 차지하는 곳이 다수당이 될 전망입니다. 선거 후반전이 될수록 더 주목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now, in order to make our country successful, safe and glorious, I will probably have to do it again, but stay tuned.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면 기세를 몰아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탈세 의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법무부에 대한 조사 등 각종 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선을 위한 반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북 정책 등에 대한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출마 선언도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중간선거 직후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그런데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위터 인수의 후폭풍으로 같은 날 테슬라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힘이 분산되면 최악의 권력 과잉을 막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는 공화당에 투표하라는 겁니다. 두 당의 강경파 지지자들은 절대 반대편에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무당층 유권자들이 누가 의회를 책임질지를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의 이번 트윗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소셜미디어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 투표를 촉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수장이 미국의 한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첫 번째 사례라며 머스크가 트위터를 장악한 뒤 며칠 만에 바이든 대통령 반대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It seems rash and ill-considered, particularly since he's isolating or at least abandoning at least half the U.S. voting population. 머스크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계속 충돌하며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전기차 세금 정책과 억만장자세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겨냥해 머스크가 전 세계에 거짓말을 뿜어내는 수단을 사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두고 테슬라 주가는 5% 추락하며 $197로 마감했습니다. 마켓워치는 테슬라 종가가 $200 선이 무너진 것은 17개월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리스크가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근처의 집단 매장지에서 최근 몇 달 동안 1,500기 이상의 무덤이 새로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미국 상업위성 맥사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지난 6월 말 이후 10월 중순까지 마리우폴 시내에서 약 8km 떨어진 마을인 스타리크림의 집단 매장지 무덤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마리우폴시에 폭파된 건물 잔해 속에 매몰돼 있던 시신이 계속 발견되는 것이 무덤 수 증가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전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력 등의 공급이 끊기면서 암흑과 최위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키이우 등의 도시가 완전 단전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미국은 전력 등의 기간 시설을 보호할 첨단 방공무기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어딜 가나 밤거리는 가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둠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의 불빛이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조차 어렵고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기조차 어렵습니다. 변전소 등 에너지 시설 40%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10분의 1쯤인 약 450만 명이 단전 피해를 겪고 있는데 수도 키이우가 심한 편입니다. 키이우 시당국은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단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300만 명의 키이우 주민의 대피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І майбутнє країни, і наше з вами майбутнє кожного з нас. Тому потрібно бути готовим. Ми не виключаємо, ми прораховуємо різні сценарії для того, щоб витримати, для того, щоб підготуватись.
가스 공급을 유지하는 데도 전기가 필요한데 복구 속도가 전력망 파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전력은 물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서 텐트와 침낭 등으로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Це виживання. Це виживання. Це не 러시아는 최근 지상전에서 수세에 몰리자 암흑과 추위, 물을 무기화해 전력대란과 난방대란은 물론 식수대란을 초래하는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런 공격에 맞서 전력 등의 시설을 보호할 강력한 첨단 방공무기인 나삼스를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디가 종착점인지 알 수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은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시작이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선거 전망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상원 뽑고요, 하원 의원, 네. 그다음 주지사를 뽑는데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이 세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 주의 국무장관도 뽑고 검찰총장도 뽑고 뭐 교육위원도 뽑고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네. 투표 용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인데 네. 이렇게 두 장의 투표를 하고요. 여길 보면은 이제 여기 맨 처음에 돼 있는 이게 이제 세네트 상원 의원을 뽑고요. 네. 여기는 이제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의 더글러스 카운티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 청사에서 올려놨더라고요. 네. 이제 상원 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주지사를 뽑고 부지사를 뽑고 주 검찰총장을 뽑고 하원 의원은 이쪽에가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테티브를 2명을 뽑아요. 이 카운티에 2명이 속해 있죠. 뒤에는 뭐 주의 각종 공무원들을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는데 네. 26명을 뽑고요. 예. 그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그 주민 투표도 뽑습니다. 주민 투표도 합니다. yes, no.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투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은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실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천천히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뽑는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뽑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평가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대통령이 당선됐고 네. 2년 동안 국정 수행한 것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을 상하원 의원, 주지사를 누굴 뽑든 간에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떤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상원은 100명 중에 35명을 뽑는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됐고요. 상원은 원래 33명이나 34명씩 뽑습니다. 3분의 1씩 가는 거죠. 2년씩. 임기가 6년이니까. 근데 이번에 왜 35명이냐? 33, 33, 34 이렇게 뽑는데 34에서 플러스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의 상원의원 1명이 임기를 남기고 자기가 이렇게 물러난다고 얘기를 해서 1명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1명을 더 뽑는 거죠. 그래서 35명이 됐고요. 하원은 435명 전원을 뽑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반을 넘기려면 218석을 해야 되고요. 넘겨야 되고 주지사는 36명인데 주지사는 사실 50명인데 72%를 이번에 갈아요. 이것은 이제 미국 내 뭐 연방법이라든지 주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가 이 2022년 중간선거가 가장 많이 바뀌는 해입니다. 다른 때는 뭐 7명도 바꾸고 이렇게 작게 바꾸는데 72% 50명 중에 50개 주잖아요. 36명을 이번에 바꾸는데 원래는 34명을 바꾸는 거였는데 여기도 보궐선거 2명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기도 하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고사격인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선거. 그러니까 이게 지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레임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어떤 입법을 하기가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죠. 물론 일반적으로 생활 관련 법률들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통과시킵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힘을 주고 싶은 부분, 뭐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문제, 한국 문제, 그다음에 뭐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은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힘있게 추진한 어떤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네. 것들을 새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여론조사를 볼 텐데 네. 선거는 오늘 밤에 시작이 되고 여론조사는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공화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이 근소한 차로 이기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 주지사가 누가 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곳 의회로 치면 상원과 하원입니다. 근데 대체로 하원은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상원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원을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경합 지역이 많아서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이제 이 도표는 그 이번 선거에서 어느 당이 더 유리할 것인가 이렇게 지지율이 어느 당이 분야별로 이슈별로 많은가 했는데 네. 경제는 공화당 쪽에 했습니다. 사실 경제를 공화당이 살린다기보다 민주당이 잘 못 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인 네.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좀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유권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가지가 큰 이슈인데 저 두 가지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좋지 않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원이 특히 관심이란 말씀도 해주셨고 상원에서도 또 경합 지역이 많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 네. 있습니까? 경합 지역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두 군데인데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하고 예. 그다음에 그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예. 두 군데를 보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주 가고 오바마 예. 대통령도 가고 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가고 하는 데가 이제 펜실베이니아입니다. 거기가 네. 그만큼 박빙이거든요. 그 이 표를 보면 펜실베이니아 옆에 오하이오도 박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쭉 내려가서 조지아입니다. 예. 플로리다 바로 위에 조지아 있죠. 저기가 굉장히 박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서 왼쪽 아래쪽에 네바다주가 박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동쪽에 뉴햄프셔도 박빙인데 그 위에 그 네바다, 애리조나 그쪽이 두 개가 이제 박빙이라고 보이고요. 콜로라도주도 경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빙인 지역은 이 도표에서 보면 펜실베이니아 오른쪽 위쪽 뉴욕 아래쪽에 있죠. 뉴욕주 아래쪽에.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주가 박빙이고 애리조나 이렇게 이제 네바다 이렇게 관심을 아마 마지막까지 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끌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의 그 라파엘 워녹 아까 이 보여드린 이 조지아의 한 주의 이 투표용지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라파엘 워녹하고 체이스 올리버라는 그 사람은 이제 제3당이고요. 주니어 워커라는 사람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2021년 겨울에 1월 달인가요? 이게 보궐선거에서 워녹 후보가 이겼던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가 짧고 네. 다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정도를 보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선 갈 것 같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자 경합 지역까지 알려주셨는데 결국 한마디로 여소야대가 이제 예상된다 이런 네.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결국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 사실 최근에 어떤 북한의 도발 이후 북한 전문가들과도 추가 도발 기점으로 중간 선거를 많이 꼽았고요. 자 한반도 관계, 한반도 상황 맞물려서 질문드리면 어떻게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의회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가 바뀌는 것보다는 영향이 그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매우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공화당도 단호한데요. 지난 정부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그 톱다운 방식의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공화당이 좀 더 유연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의 이 큰 변동은 아니라는 거죠. 의회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그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핵실험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건 뭐 민주당, 공화당이 상관없이 굉장히 단호하게 나갈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면 네. 민주당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가 문제 때문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공화당은 다만 이제 내부에 좀 더 강경한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의회 차원의 독자 제재 같은 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양쪽 다 좀 더 공세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제재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측면에서 어떤 그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하나 그냥 주목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 아마 그것이 우리나라 북한 문제에서도 새로운 관심이 되지 않을까,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공화당이 만약에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거 참 그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그런데요. 공화당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대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것은 실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화당의 어떤 그 하원 지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이미 그 법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이거를 엘라베마의 현대차 공장이 준공한 이후,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그 보조금을 제외하는 것을 좀 유예해 주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정부 재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령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양쪽 당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흔들릴 것인가. 그리고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재생에너지나 어떤 그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민주공화 어느 쪽이 이기든 사실 한미 관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전망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이 차이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이 부분도 이 대외 정책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유럽과 동맹을 강화해서 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기본 방침이 있는데 이제 일부 소수 공화당 의원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앞으로 공화당이 승리하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어떤 그 공화당의 상원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 같은 경우는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더 조속히 더 대규모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 중간선거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대목이 하나 있다면 과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젤렌스키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는 쪽으로 미국의 국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잖아요. 근데 과연 어디까지 이걸 투입할 것인가라는 것을 선거가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선거와 모든 걸 연관짓다 보니까 여지가 별로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서면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보여줬던 그런 어떤 모욕적인 그런 미군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강도로 나갔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한 번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가 유력한 이번 중간선거, 우크라이나에는 큰 걱정거리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지원을 계속 튼튼하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의문시되는 그런 국면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뭐 워낙
지금까지 누누이 이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타이완 문제, 뭐 공화당이 오히려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수 있고요. 첨단 기술을 차단하는 문제, 이건 뭐 초당적인 대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쿼드나 오커스 이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오던 것들이 그렇게 약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한 1분 정도 남았고, 자, 선거가 오늘 밤 시작이 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출구조사가 내일 새벽쯤이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동서가 하와이까지 치면 5시간 차인데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저녁 7시나 이때쯤 이제 서서히 동부에서 시작을 하면 네. 한 그 모든 하와이까지 이제 투표를 시작하고 나서 한 2-3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출구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 새벽 3시 정도면 윤곽이 나올 텐데 문제는 이게 경합 지역이 많고요. 특히 경합 지역 중에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네. 다음 달 6일에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까지 어떤 결판이 안 날 가능성도 있다.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성적표, 중간 성적이자 또 차기 대선 전초전인 중간 선거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전화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불복을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거라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전화를 해도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면서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에게 송신한 음영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으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피해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법 조항을 기술적으로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전화벨 소리만 울린 건 상대방에게 음향이 송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피해자 보호가 목적인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간과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하고 국회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5가지로 협소하게 정의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새 한국 시리즈 6차전입니다. 3승 2패로 우승까지 1승을 남긴 SSG와 벼랑 끝에 몰린 키움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어제 정말 극적인 역전극이 펼쳐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5차전 경기 내내 키움이 앞서 나갔지만 마지막에 우승 건 SSG였습니다. SSG의 40살 베테랑 김강민이 9회 말 대타로 나와 홈런포를 날리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역대 최고령 포스트 시즌 홈런을 친 김강민은 개인 첫 끝내기 홈런을 한국 시리즈 사상 첫 대타 끝내기 아치로 장식했습니다. 3승 2패를 거둔 SSG는 오늘 6차전을 이기면 한국 시리즈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키움 안우진은 손가락 물집 부상에도 역투를 펼치며 김광현과의 선발 맞대결은 승리했는데요. 아쉽게도 팀은 패배했습니다. KT와 준 플레이오프 5경기, LG와 플레이오프 4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키움은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큰 상황입니다. 키움의 뒷문을 든든히 지켜온 김재훈과 최원태도 어제 최정과 김강민에게 홈런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키움이지만 패기의 팀답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홍원기 감독의 말입니다. 전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선수들이 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계약이라는 선물을 받고 극적인 역전승까지 거둔 김원영 감독.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큰 경기 잡은 것 같아요. 선수들 잘해줘서 내일은 또 내일대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 팀의 선발로는 SSG 폰트, 키움 애플러 선수가 출격합니다. SSG가 우승의 기쁨을 만끽할 것인지 아니면 7차전까지 갈 것인지 정해질 운명의 6차전은 잠시 후 6시 반에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작년 도쿄올림픽 탁구 깜짝 스타 신유빈 선수가 지난 주말 오랜 부상을 털고 돌아왔습니다. 첫 국제대회 우승, 그것도 이관왕인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손목 부상과 수술 등으로 힘들었던 신유빈인데요. 풀세트 접전 매치 포인트 랠리 끝에 보시는 것처럼 잠시 보시죠. 승리를 확정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신유빈, 조원래 코치와도 기쁨을 나누는데요. 국제대회 첫 단식 우승입니다.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왼손 임종훈과 짝을 맞춘 혼합 복식, 잠시 보시죠. 자, 어려운 공을 살려내는 연결력이 돋보입니다. 인도조의 완승을 거두면서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신유빈 선수 소감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손목 부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속에서도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도 10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이렇게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대전은 5도, 대구는 6도, 울산은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 대전은 18도, 광주와 부산은 2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